면접 보러 왔어요. 7살 꼬마의 외침에 거대한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끌고선 아이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냉정하고 감정 없는 성격의 백만장자 강도연 회장이 그 아이의 엄마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너질 뻔한 것입니다. 도대체 강도연 회장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미래그룹 본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이 차가운 건물은 성공과 권력의 상징처럼 보였죠.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바쁜 걸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발을 들여놓기 힘든 공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작은 소녀가 들어섰죠. 겨우 7살 정도로 보이는 나율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몸집만 한 낡은 서류 가방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낑낑거리며 끌고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결코 비싸 보이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나율의 작은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 맑은 눈동자에 가득했어요. 아이가 로비 안쪽으로 몇 걸음 옮겼을 때 입구를 지키던 보안 요원이 다가와 아이를 막아섰습니다. 예, 꼬마 아가씨. 여긴 어린이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란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보안 요원의 말에 주변 몇몇 직원들의 시선까지 느껴졌지만 나율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가슴을 쫙 펴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그룹 면접 보러 왔습니다. 한성민 씨 대신해서 온 한나율입니다. 그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아이를 막아서던 보안 요원도 커피를 마시던 직원도 통화를 하던 사람도 모두가 이 작은 소녀를 바라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표정,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참는 표정이 뒤섞였죠. 보안 요원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면접? 아가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아빠는 어디 계시고? 아빠는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나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면접이 엄마의 꿈을 이뤄줄 아주 중요한 거래요. 그래서 아빠가 못 오니까 제가 대신 왔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정적이 흐르는 거대한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 요원이 아이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의 남자, 강도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의 주인이자 얼음의 제왕이라 불리는 냉혹한 경영자였죠. 비서실장이 황급히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도연은 손짓 하나로 그를 막았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나율에게 고정되었어요. 아이의 당돌한 모습에서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그 고집스러운 눈빛에서 무언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멈췄고 그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나율은 자신을 바라보는 위압적인 할아버지를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똑바로 서서 그를 올려다봤어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전투를 앞둔 작은 전사 같았죠. 도연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지키겠다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던 딸 지연의 모습이었어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죠. 주변의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래그룹을 이끄는 거대한 권력자와 7살 꼬마의 대치.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도연은 여전히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죠. 도연은 자신도 모를 힘에 이끌려 천천히 나율에게 다가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얼음의 제왕이라 불리는 회장이 직접 어린아이에게 다가가는 전례 없는 광경이었죠. 비서실장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도연이 나율 앞에 서자 아이의 작은 키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구부려야 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가 7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적인 톤을 애써 누르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름이 한성민이라고 했지? 나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요. 그럼 엄마는? 나율의 맑은 눈이 도연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 이름은 강지연이에요. 하늘에 있지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름이랬어요. 강지연. 그 이름이 로비에 울려 퍼지는 순간 도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몸이 휘청거렸고 비서실장이 황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만 도연의 눈은 여전히 나율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로비 전체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어 이 장면을 찍으려다가 주변의 시선에 황급히 내렸어요. 강지연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오래된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도연의 시선이 천천히 아이의 목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은빛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별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죠. 그것을 본 순간 도연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7살 지연에게 생일 선물로 준 바로 그 목걸이였으니까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어요.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일로 떠났던 딸,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던 딸,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한 딸 지연의 얼굴이 눈앞의 아이와 겹쳐 보였죠. 나율은 갑자기 쓰러질 것 같은 할아버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을 내밀어 도연의 큰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따뜻하고 작은 손의 감촉에 도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자신이 쌓아온 철벽이 무너지고 있었죠.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도연을 부축해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나율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땅에 떨어진 만년필을 주워들었어요. 검은색 몸체에 금빛 장식이 된 비싼 펜이었죠. 아이는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펜이에요. 나중에 돌려드려야지. 주변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강지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회장의 반응.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이 작은 아이가 혹시 회장의 손녀란 걸까요?
그렇다면 한성민은 대체 누구란 말일까요? 한편 도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이라니. 감히 내 앞에서 그 이름을.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저 아이의 눈빛은 분명 지연이와 똑같았어요. 무언가를 사달라고 조를 때마다 보여주던 그 고집스러운 표정까지도요. 그리고 그 목걸이, 내가 직접 골라서 준 그 별 모양 펜던트가 왜 저 아이에게 있는 거지? 이성은 우연이라고 외쳤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다른 답을 알고 있는 듯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병원으로 모실까요? 하고 물었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의 눈가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 한성민이라는 지원자 말일세.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오늘 소동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인사팀에 전하게. 면접 기회는 동등하게 주도록 하지. 표면적으로는 공정함을 가장한 지시였지만 그 속에 담긴 반드시 면접을 보게 하라는 무게를 비서실장은 알아차렸어요.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성민이라는 자와 저 아이 한나율이라고 했나? 그들에 대해 조용히 알아보게. 아주 조용히.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겨우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의 흔적을, 그것도 손녀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이것이 도연의 차가운 의심이 치밀한 관찰로 바뀌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확인해야만 했어요. 도연의 지시는 즉각 실행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면접을 보게 된 성민은 딸의 돌발, 행동에 대해 연신 사과하면서도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어요. 독일에서 쌓은 경험과 날카로운 시장 분석 능력을 보여주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죠. 결국 그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이 첫 출근을 한 날부터 회사는 보이지 않는 소문으로 들끓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탕비실에서, 화장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오늘 출근한 신입 봤어? 로비에서 그 꼬마 아빠래. 들었지. 회장님이 그 꼬마랑 얘기하다가 쓰러질 뻔했다며? 근데 아빠는 바로 합격이야? 이거 너무 투명한 거 아니야? 성민은 자신을 향한 노골적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인사를 해도 어색하게 받아주는 동료들, 대화를 피하는 선배들. 그는 회장 손녀 특혜 채용이라는 거대한 루머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뿐이었죠. 성민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임원회의에서 도연은 뜬금없는 안건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요즘 직원들 육아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더군. 회사가 앞장서서 직원 복지를 챙겨야지. 당장 사내에 아이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공부방을 개설하도록 하게. 모든 지원은 내가 직접 하지.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원 복지에 관심 없기로 유명한 회장이 갑자기 웬 공부방이냐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는 못했어요. 오직 윤명호 전무만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나유리를 가까이 두고 봐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보고도 믿을 수 없어. 사내 공부방은 회장의 특별 지시로 일주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최고급 시설과 전문 교사들까지 갖춘 완벽한 공간이었죠.
인사팀은 성민에게 회사 복지이니 부담 갖지 말라며 나유를 등록하도록 권했고 성민은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공부방이 문을 연 첫날 도연은 시설 점검을 핑계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값비싼 장난감과 알록달록한 책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어요. 도연은 딱딱한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창가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는 나유를 발견했죠. 아이는 크레파스를 쥐고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어색하게 다가갔어요. 그의 인생에서 7살 아이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도연이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 나율은 낯선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놀란 기색 없이 크레파스를 내려놓고 또렷하게 대답했죠. 우리 엄마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는데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요. 그 순간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겁없는 눈빛이 죽은 딸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그를 보며 나율이 다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림 그릴 줄 아세요? 같이 그려요. 나율이 크레파스 하나를 내밀었지만 도연은 받지 못했어요. 그는 더 이상 냉철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서툴고 어색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명의 할아버지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나율이 작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거죠? 아이의 손에는 도연의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떨어뜨렸던 바로 그 펜이었죠. 나율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도연에게 내밀었어요. 그날 할아버지가 떨어뜨리셨어요. 돌려드리려고 계속 가지고 다녔는데 할아버지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도연은 그 작은 손에서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지만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자신의 물건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니. 고맙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참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펜 끝부분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는데 아마 그날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긴 것 같았죠. 이 펜은 아주 오래된 거란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쓰던 것이지. 나율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한테 소중한 거네요? 제가 안 잃어버려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작은 마음씨. 이런 순수한 배려를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을까요? 정말 고마워, 나율아. 내가 아니었다면 영영 못 찾을 뻔했구나. 도연은 만년필을 정장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율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혹시 지연을 닮은 건 아닐까? 어린 시절 지연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챙기곤 했었는데. 나율아, 혹시 좋아하는 색깔이 뭐니? 나율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파란색이요. 엄마가 파란색을 제일 좋아한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파란색. 지연이 가장 좋아했던 색이기도 했죠. 도연의 가슴속에서 뭔가 묵직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저녁 도연은 오랜만에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7살 지연이 파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작은 손이 며칠 동안 소중하게 지켜준 이 펜이 새삼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 안에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것처럼요. 그날 이후 도연은 자주 공부방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서류를 들고 때로는 별다른 핑계도 없이요. 그의 이런 잦은 방문은
회장님이 저 아이를 특별히 챙긴다는 새로운 소문을 만들어냈고 성민을 둘러싼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나율이 그린 그림을 보고 도연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구나. 나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아빠가 엄마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했어요. 안 보이지만 지켜보고 있대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딸, 그리고 그 딸이 남긴 이 작은 아이. 정말 이 아이가 내 손녀가 맞는 걸까?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도연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나율의 작은 손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마케팅 전략팀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성민은 밤새워 준비한 시장 분석 자료를 펼쳤어요. 독일과 한국 시장을 비교한 데이터, 소비자 트렌드 분석,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까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의 제안은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팀장은 서류를 건성으로 넘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명호 전무 라인에 속한 그는 처음부터 성민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성민 씨는 열정이 넘쳐서 좋겠어. 근데 우린 하던 방식이 있어서 말이야. 괜히 튀는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어? 조직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비꼬는 투의 말에 다른 팀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비웃었고 누군가는 애써 시선을 피했어요. 성민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반박하면 더 큰 조롱이 돌아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탕비실로 향하던 성민의 귀에 동료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자기가 진짜 실력으로 입사한 줄 아나 봐. 냅둬. 저러다 회장님 백만 믿고 큰 소리 치겠지. 얼마나 가나 보자고.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성민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벽을 실감했어요. 이곳에서 그는 한성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장 손녀의 아빠, 낙하산으로 들어온 특혜 직원일 뿐이었죠.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성민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피곤에 찌든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퇴근한 성민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조명만 켜져 있었고 나율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성민은 딸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아빠가 늦었구나. 미안해. 작은 책상 위에는 나율이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성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거실로 나온 성민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독일 유학 시절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하이델베르크 성 앞에서, 네카어 강변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사진 속 지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성민은 지연이 남긴 마케팅 전공 서적을 펼쳤어요. 책 곳곳에는 그녀의 손글씨가 빼곡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 소비자가 아닌 사람을 보라. 성민은 그 메모들을 손가락으로 쓸어봤습니다. 지연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당신 말이 맞았어. 세상은 차갑고 편견으로 가득하네. 성민은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랬지.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나 여기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당신의 꿈 그리고 우리 나유리를 위해서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일게. 그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에서 무시당했던 기획안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의 푸른 빛이 그의 결연한 얼굴을 비췄죠. 성민은 지연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힘겹게 숨을 쉬던 그녀가 말했었죠.
여보, 나유리를 부탁해요. 그리고 내가 못 이룬 꿈도. 성민은 그때 약속했어요. 당신이 원하던 세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마케팅을 보여주겠다고. 새벽 3시까지 작업하던 성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어딘가에 지연의 아버지, 그 차가운 사람이 있겠죠. 성민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 아버지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나유리가 얼마나 당신을 닮았는지. 성민의 고단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자 딸을 위한 책임이었고 세상을 향한 증명의 다짐이었어요. 그는 오늘도 혼자 싸우고 있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늘 곁에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늦은 밤, 도연은 회장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보고한 한성민 및 한나율 신상 정보라고 적힌 파일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벌써 3번째 그 내용을 읽고 있었죠. 파일에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의 소박했던 결혼 생활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과 성민이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나율이 태어났을 때의 기록, 그리고 5년 전 지연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그 후 성민이 홀로 딸을 키우며 한국으로 돌아온 과정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책상 위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사내 공부방 CCTV 화면이 켜져 있었죠. 녹화된 영상 속에서 나율이 친구와 놀다가 다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아이는 화를 내는 대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집은 세지만 잘못은 바로 인정하던 어린 시절 지연의 모습이 정확히 겹쳐 보였어요.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도연은 자문했어요. 지연이를 닮은 아이, 지연이가 아끼던 목걸이, 지연이의 남편. 거대한 운명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내 손녀가 맞다면 나는 지난 세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아니라면 이 한 줄기 희망마저 놓아버려야 하는가? 그는 더 이상 감정적인 단서만으로 스스로를 괴롭힐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명확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도연은 손을 뻗어 인터컴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을 들어오게. 잠시 후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이 시간에 부름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자네만 알고 있게. 비서실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회장님? 도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국내 최고 유전자 검사기관에 연락해서 나와 한나율 아이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게.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어요. 최고 보안 등급으로 진행하고 결과는 자네를 거치지 않고 내게 직접 오도록 해. 한치의 오차도 한 톨의 소문도 용납하지 않네. 도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어요. 그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중대한 선택이었죠. 비서실장이 나간 후 도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지연이 자신의 목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가. 언제부터 모든 것이 틀어졌던가. 지연아. 도연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 아이를 남기고 간 거니? 그렇다면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인 거니?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고. 그것이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든 구원의 손길이 되든 상관없다고.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창가에 섰어요. 저 어딘가에 나율이 잠들어 있겠죠. 그리고 성민은 또 밤새워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것이 도연이 차가운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관찰자로, 그리고 곧 행동하는 할아버지로 변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내 공부방의 오후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여교사가 밝은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땅콩이 박힌 초콜릿 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이 공부방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오늘도 시차를 핑계로 나율을 보러 온 것이었죠. 교사가 나율에게도 과자를 건네려는 순간 아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땅콩 먹으면 안 돼요. 몸이 간지럽고 숨쉬기 힘들어요. 그 순간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자신과 딸 지연에게만 있었던 치명적인 견과류 알레르기. 그것도 정확히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서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지연이 땅콩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 의사가 말했었죠. 이건 유전적인 체질입니다. 회장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의 큰 손이 교사의 손목을 잡았고 과자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공부방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이들 신상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까? 큰일 날 뻔했잖소. 도연의 목소리가 공부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떨림이었죠. 얼음 제왕이라 불리던 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교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봤어요. 나율은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반응에 놀란 듯 큰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작은 손을 내밀어 도연의 떨리는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죠.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면 돼요. 화내지 마세요. 도연은 그 작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거친 손을 감싸는 그 여린 손가락들. 지연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자신의 손을 잡아주곤 했었죠.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모두가 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회사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이 저 아이 알레르기까지 직접 챙긴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화장실에서, 흡연실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죠. 들었어? 회장님이 그 꼬마 때문에 교사한테 소리 질렀대. 알레르기가 똑같다며?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 아이가 사실은 회장님 아들이 낳은 숨겨진 딸이래. 아니야, 딸이 외국에서 낳아보낸 아이라던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측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인 이야기로 발전했어요. 급기야 회장님이 장자 승계 원칙을 깨고 저 손녀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 사위를 밀어주고 있다는 가장 자극적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한 과장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생각해봐. 갑자기 공부방 만들고 신입 직원 아이를 그렇게 챙기는 게 말이 돼? 게다가 아빠는 무슨 실력인지도 모르는데 바로 합격이야. 맞아. 이건 뭔가 있어. 회장님이 그냥 움직이는 분이 아니잖아. 이런 대화들이 회사 곳곳에서 오갔습니다. 성민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동정과 질투,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들이었죠. 그는 묵묵히 자리로 돌아갔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편 최고층 전무 사무실에서 윤명호는 부하 직원이 가져온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 세월 도연 밑에서 일하며 기회를 노리던 그에게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죠. 회장님이 알레르기 때문에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셨다고요? 네, 전무님. 목격자가 여럿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아이가 회장님 손녀라는 게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명호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회장의 약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약점이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서랍에서 비밀 파일을 꺼내 펼쳤어요. 독일 슈미트사와의 자율주행 기술 제휴 프로젝트. 미래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용하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명호 전무의 사무실은 최고층 모퉁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권력의 상징과도 같았죠. 하지만 오늘 밤 그의 관심은 창밖 풍경이 아니라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윤명호는 자신의 라인에 속한 임원 5명을 비밀리에 호출했습니다. 모두 그가 오랜 세월 공들여 키워온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죠. 문이 닫히고 마지막 임원이 자리에 앉자 윤명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느리고 계산적이었어요. 그는 테이블 중앙에 두꺼운 파일을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 일부가 흩어졌고 독일 슈미트사와의 자율주행 기술 제휴라는 제목이 드러났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미래그룹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핵심 사업입니다. 성공하면 업계 1위로 도약하고 실패하면 경쟁사들에게 영원히 뒤처지게 되죠. 윤명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그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부하들의 눈빛에서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읽혔죠.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요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계십니다. 노망이 드셨는지 회사 전체를 저 근본 없는 분야 때문에 흔들고 계시죠. 그가 분야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입가에 경멸스러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신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부하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평생 회사에 몸바친 우리가 저 애송이 밑에서 기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미래를 원하십니까?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전무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윤명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그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턱을 괴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프로젝트 책임자로 한성민을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이 말에 부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가장 나이 많은 상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무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한성민이 성공이라도 하면. 윤명호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방 안에 차갑게 울렸죠. 성공? 성공할 기회를 줘야 성공을 하지.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야경을 바라보는 그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줄 겁니다. 미래그룹의 구원투수인 것처럼 말이죠. 언론에도 흘리고 회사 내부에서도 영웅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윤명호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마치 먹이를 발견한 뱀의 눈처럼 차갑고 집중적이었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발밑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걸 회장님과 모든 직원들 앞에서 똑똑히 보여줘야죠.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성민의 이력과 약점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독일 유학 시절의 작은 실수들, 아내의 죽음 이후 불안정했던 시기의 기록들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김 부장, 당신은 언론 쪽 라인을 움직여서 한성민을 띄워주시오. 박상무는 독일 쪽 연락책들과 접촉해서 슈미트사의 조건을 슬쩍 바꿔놓도록 하고, 윤명호는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자 부하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꼬마입니다. 윤명호가 나율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공부방에서 찍힌 사진 속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죠. 이 아이가 회장님의 약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 아이를 이용하면 회장님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은 이제 권력욕과 질투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도연의 그늘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리를 되찾는 정당한 싸움이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믿음 속에는 순수한 아이까지 이용하려는 잔인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부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윤명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강도현,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기다려온 사냥감을 드디어 덫에 몰아넣은 포식자의 눈빛이었죠. 며칠 후 비가 내리는 어두운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책상 위에 흰 봉투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국내 최고 유전자 검사 기관의 로고가 찍힌 그 봉투는 아침부터 그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하루 종일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도연의 손이 천천히 봉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잡으려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평생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그가 단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냥 우연의 일치라면? 하지만 만약 맞다면? 그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편지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종이를 펼치는 그의 손가락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서류를 훑어내리던 그의 시선이 마지막 줄에서 멈췄어요. 친자관계 확률 99.99% 일치. 그 순간
도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책상 위로 떨어졌고 그는 의자에 깊이 파묻혔어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그러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오열이었습니다. 60년 넘게 눈물을 참아온 그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며 흔들렸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움과 참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폭발이었죠. 지연아, 지연아, 내 딸아. 도연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딸을 끝까지 거부했던 자신, 화해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자책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리고 그 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녀를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도연은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성민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망설여졌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성민 씨,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시오. 혼자 오시오. 성민은 회장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이 심상치 않았어요. 혹시 회사에서 자신을 내보내려는 것일까? 아니면 나유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는 잠든 나유를 이웃에게 부탁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빗속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집사의 안내를 받아 서재로 들어선 순간 성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벽 한쪽 가득 걸려있는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것은 모두 지연의 사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20살까지 행복했던 시절의 지연이 거기 있었죠. 성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그를 덮쳤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당신이 지연이의 아버지였습니까? 성민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지연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 하지만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떠난 그 아버지가 바로 자신을 고용한 회장이었다니. 도연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그렇소. 내가 그 못난 아비여. 성민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5년간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지연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병원 침대에서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다는 걸 아십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찾아와 주기를 바랐다는 걸. 도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가 사위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졌어요. 내가 틀렸었네. 내가 내 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돈과 명예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손으로 밀어냈어. 성민은 바닥에 주저앉은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어요. 지연이 살아있었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마도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했네. 나유리는 내 친손녀가 맞았어. 성민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도연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 안 되네. 회사에는 이미 나유리가 내 손녀라는 소문이 퍼져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자네가 더 큰 곤란에 빠질 거야. 특혜 채용이 아니라 사위 채용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성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지금도 특혜 채용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사위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 그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단은 비밀로 하세. 자네가 실력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그리고 나유리도. 아직은 모르게 하고 싶네. 성민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를 채웠어요. 그는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늘 말했던 것처럼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믿었던 그녀를. 성민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유리에게는 제가 준비가 될 때까지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실력으로 회사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지연이 꿈꾸던 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마케팅으로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 사람은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아내의 꿈을 지키려는 남편이었죠. 그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지만 나율이라는 작은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의 불안한 동맹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회사 안에서 누군가가 이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DNA 검사 결과 확인 후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사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윤명호 전무가 임원회의에서 뜻밖의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독일 슈미트사와의 자율주행 기술 제휴 프로젝트 책임자로 한성민 씨를 추천합니다. 신입이지만 독일 경험도 있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임원들은 의아해했지만 윤명호의 강력한 주장에 결국 동의했어요. 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승인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왜 윤명호가 성민을 추천하는지 의도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성민은 회사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도 젊은 인재의 도전이라는 기사가 났고 사내에서도 기대와 의구심이 교차했어요. 특혜 채용이라던 그가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소식에 직원들의 반응은 복잡했죠. 어쩌면 정말 실력이 있었나? 아니면 회장님이 더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건가? 성민은 그 모든 시선을 등에 지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주말에도 출근했어요. 독일 본사와 수십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최적의 조건을 찾아갔죠. 도연과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지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의 눈빛으로 무언의 응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슈미트사와의 미팅을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회사는 텅 비어 있었고 복도엔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자정을 넘긴 시각, 윤명호는 정보보안팀 내 자신의 신복을 불러냈습니다. 정기 서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작성된 허위 작업 지시서를 들고 서버실로 향했죠. 서버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가 낮은 윙윙거림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윤명호는 부하 직원에게 복도를 감시하라고 지시한 후 메인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한 그는 먼저 성민의 개인 폴더를 찾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어요. 독일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버전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시장 분석 데이터, 기술 사양서, 계약 조건 검토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저장되어 있었죠. 윤명호는 하나씩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성민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훌륭하군. 정말 완벽한 준비야. 그가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삭제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파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완전히 덮어쓰는 방식이었죠.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바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0%, 30%, 50%. 클라우드 서버로 접속을 전환한 윤명호는 백업 파일들도 찾아냈어요. 성민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여러 곳에 저장해둔 것들이었죠. 하지만 윤명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각의 백업 위치를 추적해 하나도 빠짐없이 삭제했어요. 심지어 휴지통과 임시 파일 폴더까지 뒤져 흔적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작업을 마친 그는 시스템 로그를 조작했어요. 자신의 접속 기록을 지우고 대신 정기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시스템에 남겼죠.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서버실을 나오는 그의 표정은 만족스러웠어요. 이어서 윤명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독일은 지금 오후일 것이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미스터 슈미트, 윤 전무입니다. 긴급한 연락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목소리에는 우려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 내부에서 정보 유출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미팅 일정을 앞당기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모레 아침 첫 시간에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니만큼 더욱 엄격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윤명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덫이 완성되었어요. 성민이 준비한 디지털 자료는 모두 사라졌고 미팅까지 새로 준비할 시간도 없을 것이었죠. 같은 밤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윤명호는 다시 회사 건물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마케팅팀 사무실이 목적지였죠. 그는 수십 년간 이 건물에서 일하며 CCTV 위치와 사각지대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처럼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 마케팅팀 층에 도착한 그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성민의 자리는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윤명호는 펜 라이트를 켜고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위에는 최종 발표용 보고서가 있었어요. 15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문서였죠.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독일 슈미트사 기술 제휴 제안서라고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백업 USB도 있었습니다. 성민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한 것이었죠. 윤명호는 그것까지 챙겼어요. 이제 정말로 성민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엾은 한성민.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말이야. 그가 조롱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자료를 품에 안고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소리에 그는 멈춰 섰어요.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명호는 재빨리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하지만 너무 서둘렀을까요? 복도 모퉁이를 급하게 돌던 그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신입사원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강한 충격에 윤명호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와르르 바닥에 쏟아졌어요. 150장이 넘는 종이들이 복도 전체에 흩어졌죠. 죄송합니다. 신입사원이 깜짝 놀라 연신 사과했어요. 희미한 비상등 불빛에 윤명호의 얼굴을 알아본 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전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 못 봤습니다. 윤명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낮게 말했죠. 조용히 하고 빨리 주워. 두 사람은 황급히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종이를 짚는 동안 한 장의 얇은 서류가 바람에 날려 복사기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서두르는 와중에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 종이는 바로 핵심 부품 단가 및 기술 사양 요약본이었습니다. 성민이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으로 준비한 모든 내용이 압축된 가장 중요한 한 장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어버렸습니다. 윤명호는 대충 서류를 모아들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신입사원이 계속 사과하는 것을 뒤로하고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대형 파쇄기 앞에 섰어요. 기계에 서류를 넣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종이들이 가늘게 찢어졌습니다. 한 장 한 장 성민의 노력이 산산조각 났어요. USB는 망치로 여러 번 내리쳐 완전히 부수었고 그 잔해는 여러 개의 쓰레기통에 나누어 버렸죠. 윤명호는 손을 털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이제 성민은 아무런 준비 없이 독일 바이어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회장의 사위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지금, 특혜 채용이라는 낙인만 찍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터였죠. 하지만 복사기 아래 먼지 속에 숨어있는 그 한 장의 종이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때로 가장 작은 실수에서 시작되는 법이었으니까요. 미팅 당일 아침 성민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까지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모든 자료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지 1시간이 지났어요. 그는 노트북 앞에서 필사적으로 복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도 로컬 파일도 심지어 자동 저장 기록까지 모두 깨끗이 지워져 있었죠. 회사로 달려온 성민은 자신의 책상을 뒤졌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있었던 인쇄 보고서와 백업 USB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캐비넷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시계는 이미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0분 후면 독일 바이어들 앞에 서야 하는데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머릿속 기억뿐이었죠.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영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대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누군가는 조롱하는 표정을 지었죠. 성민은 그 모든 시선을 등에 지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테이블을 중심으로 양복을 빼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슈미트 대표와 그의 팀, 그리고 미래그룹의 임원들이었죠. 도연도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성민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성민이 발표대 앞에 섰을 때 노트북 화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윤명호 전무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어요. 한성민 씨, 무슨 문제라도 있나? 성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내용을 구두로 발표하겠습니다. 냉랭한 분위기가 회의실을 감쌌어요. 슈미트 대표가 불쾌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죠. 미래그룹 회장 손녀 특혜 채용 논란, 핵심 계약마저 무산위기.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 독일 언론에도 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전문성과 신뢰를 중시하는데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사람과 협상해야 합니까? 슈미트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임원들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실패를 확신하는 눈빛들이었죠. 설명을 들어보고 싶군요. 왜 아무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섰는지. 슈미트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성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방해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죠. 바로 그때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쏠렸어요. 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그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었어요.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죠. 한성민 씨, 5분 드리겠소. 뭐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시오. 그것이 도연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의심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성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5분, 단 5분 안에 무언가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주간 밤낮으로 준비한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성민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댄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지연의 꿈도 나율의 미래도 모든 것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인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일렀으니까요. 복도에서 무너질 뻔했던 성민은 주먹을 꽉 쥐고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라도 정리해서 말해야 했죠. 그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나율은 아침 일찍부터 아빠를 위해 쿠키를 구워왔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예쁜 상자에 담을 수 있었죠. 오늘이 아빠의 중요한 날이라는 걸 어린 마음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빠가 밤새 일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회사 로비로 들어선 나율은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어요. 이제는 모두가 아는 얼굴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빠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책상은 비어 있었어요. 나율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복사기 옆을 지나가던 나율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복사기 아래 틈새로 하얀 종이 끝이 살짝 보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는 무릎을 꿇고 작은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끌어당겼죠. 먼지가 묻은 종이를 꺼낸 나율은 털어내며 살펴봤습니다. 맨 위에 작성자 한성민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빠 이름이다. 아빠가 잃어버렸나 보네. 나율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지는 몰랐지만 아빠의 중요한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중하게 쿠키 상자 밑에 넣고는 다시 아빠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나가던 직원에게 물어보니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성민이 회의실로 다시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실패를 확정짓는 차가운 분위기였죠. 성민은 발표대 앞에 섰지만 여전히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작은 얼굴이 빼꼼 들어왔어요. 나율이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에 아이는 잠시 주춤했지만 잔뜩 긴장한 아빠의 모습을 보고는 용기를 냈어요.
또각또각 걸어 들어오는 작은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아빠. 나율이 밝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윤명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도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려 애썼죠. 성민은 당황해서 나율에게 다가갔어요. 나율아, 여기 어떡해. 아빠 힘내. 내가 아빠 보물 찾아왔어. 나율이 쿠키 상자를 내려놓고 그 밑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며 아빠에게 건네는 아이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성민이 그 종이를 받아 펼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핵심 부품 단가 및 기술 사양 요약본.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핵심이 압축된 가장 중요한 한 장이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복사기 밑에 있었어요. 아빠가 떨어뜨린 줄 알았어.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다시 발표대로 향했어요.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기에서 도전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그때 나율이 쿠키 상자를 들고 슈미트에게 다가갔어요.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독일 할아버지가 무서웠지만 아이는 밝게 웃으며 쿠키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힘이 나요. 슈미트는 예상치 못한 아이의 행동에 잠시 당황했어요. 작은 손이 내미는 쿠키를 받아든 그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가 조금 따뜻해지는 듯 했어요. 고맙구나. 슈미트가 쿠키를 한 입 베어 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성민에게는 천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는 요약본을 바탕으로 머릿속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죠. 성민은 발표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손에 든 단 한 장의 요약본이 마치 천장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시선들이었지만 나율이 건넨 쿠키를 먹고 있는 슈미트의 표정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죠. 먼저 준비 부족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선 새로운 비전입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떨림은 사라지고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죠. 그는 요약본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있던 모든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과 한국의 혁신성이 만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천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민은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펜을 들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없었지만 그의 손은 정확한 수치와 그래프를 그려나갔습니다. 부품 단가부터 시장 점유율 예측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흘러나왔죠. 이 기술의 핵심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제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이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성민의 진심 어린 고백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였고 기술의 영혼을 불어넣는 과정이었죠. 슈미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성민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더욱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독일은 완벽한 기술을 추구합니다. 한국은 빠른 혁신을 추구하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완벽하면서도 혁신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민의 발표를 들으며 도연은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20년 전
똑같은 회의실에서 지연이 서 있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대학을 갓 졸업한 딸이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첫 발표를 하던 날이었죠. 아버지, 마케팅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지연의 눈빛은 지금 성민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열정과 확신으로 빛나던 그 눈빛. 하지만 그때 도연은 차갑게 말했었죠. 감성팔이는 집어치워. 사업은 숫자로 하는 거야. 딸의 눈에 고였던 눈물, 그리고 실망한 표정. 그것이 부녀 사이를 갈라놓은 시작이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연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성민이 지연의 꿈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도연은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성민의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임원들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점차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윤명호조차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결론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독일의 장인 정신과 한국의 도전 정신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죠. 성민이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슈미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즈니스맨이 아닌 진심으로 감동받은 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슈미트가 일어선 채로 성민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점점 빨라지는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독일팀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미래그룹 임원들도 하나둘 따라 일어났죠. 윤명호만이 억지로 손뼉을 치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슈미트가 성민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미스터 한.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수많은 데이터와 기술 사양을 검토했지만 오늘 당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입니다. 슈미트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기술 제휴 양해각서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만년필을 들어 사인을 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죠. 이 계약은 미래그룹이 아니라 당신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따낸 것입니다. 방금까지 성민을 비난하던 임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달려와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한다는 말들이 쏟아졌지만 성민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나율이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성민은 딸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나율아. 내가 아빠를 구해줬어. 회의실 가장 뒤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도연이 조용히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위를 향한 대견함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더 큰 폭풍을 예감하는 비장한 빛이었죠. 비서실장이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지금 즉시 준비하십시오. 회장님 지시입니다. 계약 체결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래그룹 전사에 긴급 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회사 인트라넷과 모든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동시에 알림이 울렸어요. 긴급 금일 오후 5시 강도연 회장 특별 기자회견 개최.
전 임직원 사내 방송 의무 시청. 사무실마다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직원도 점심을 먹던 사람도 모두 휴대전화를 꺼내 공지를 확인했어요. 사내 메신저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기자회견이라니 무슨 일이야? 슈미트사 계약 성공 발표 아닐까? 그것 치고는 너무 급하잖아. 뭔가 심상치 않은데. 각 층마다 설치된 대형 모니터 앞으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퇴근 준비를 하거나 마지막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죠. 한편 성민은 비서실장의 안내로 기자회견장 옆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나율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의 표정은 당황스러웠어요. 실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저희가 여기에? 비서실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기실에 남겨진 성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나율을 안았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 품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윤명호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옆자리에 배석하라는 지시였어요.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계약을 성사시킨 자신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일 거라고 확신했죠. 성민의 실패를 막고 회사를 구한 영웅으로 자신을 소개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윤명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의기양양하게 회견장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만나는 부하 직원들에게 으스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착각이었죠. 오후 5시 미래그룹 본사 대강당에 막이 올랐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플래시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내 방송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죠.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미래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단상에 올랐을 때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엄숙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천천히 강당을 둘러봤어요. 기자들, 카메라 그리고 맨 앞줄에 자신만만하게 앉아있는 윤명호까지. 오늘 미래그룹은 독일 슈미트사와의 자율주행 기술 제휴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음을 발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도연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성과는 불가능에 가까운 위기 속에서도 탁월한 역량과 진정성을 보여준 글로벌 마케팅팀 한성민 사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도연이 손짓하자 옆문이 열리고 성민이 나율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성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나율은 눈부신 빛에 아빠 뒤로 숨었죠.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순간 바뀌었어요. 오늘 저는 이 영광스러운 소식과 함께 미래그룹의 부끄러운 진실을 제 입으로 직접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고 사내 방송을 보던 직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한성민 사원을 둘러싼 특혜 소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가 제게 특별한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제가 먼저 등졌던 제 하나뿐인 딸, 고 강지연의 남편입니다. 한성민 씨는 제 사위이며 저 아이 한나율은 제 유일한 손녀입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어요. 사내 방송을 보던 직원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윤명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란을 뚫고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직 제 과거의 과오를 이용해 그를 짓밟고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자의 비열한 음모뿐이었습니다. 도연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미래그룹 로고가 사라지고 선명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CCTV 화면이었어요. 윤명호가 한밤중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성민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사각지대를 자신했지만 자신이 모르는 사이 추가 설치된 CCTV들이 있었던 거죠. 이어서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윤명호가 독일 바이어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통화 내용,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를 하는 이메일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연이어 나타났어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윤명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보안팀 요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죠. 미래그룹은 신뢰를 배신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윤명호 전무를 금일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보안팀 요원들이 다가와 망연자실한 윤명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담았죠. 윤명호가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간 후 강당은 잠시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수많은 카메라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며 걸어갔죠. 멍하니 서 있는 성민과 겁에 질린 나율 앞에 도연이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린 도연은 처음으로 사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낮춰 손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이제야 가족이 되는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국민과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들은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래그룹 본사에서 또 다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꽃으로 장식된 단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배경에는 지연과 나율 희망 재단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죠.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얼음 제왕의 모습은 사라지고 한 명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제 전 재산의 절반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함을 발표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이라니 그것은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은 제가 잃어버린 딸 지연과 이제야 찾은 손녀 나율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과오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죠. 제 딸을 잃었고 손녀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일에 여생을 바치겠습니다. 단상 옆에는 성민과 나율이 앉아 있었어요. 성민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연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죠. 나율은 이제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도연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연은 성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신설되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 본부의 본부장이 되어 주었으면 하네. 성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신입사원에서 갑자기 본부장이라니.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번 일로 자네의 실력은 충분히 증명되었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가 꿈꾸던 마케팅,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마케팅을 실현할 사람은 자네뿐이야. 성민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받아들여야 했어요. 재단 설립 발표회가 모두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단상 위에 섰습니다. 도연이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고 성민이 그 손을 잡았어요. 두 남자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화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가까웠죠. 그때 나율이 두 사람의 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포개 잡았어요. 그리고는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웃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울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회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세 사람이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나율이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고 성민과 도연이 나란히 걸으며 뒤따랐죠. 회장님, 아니 아버님. 지연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라는 호칭이 아버님으로 바뀐 것은 최근의 일이었어요. 그랬겠지. 하지만 이제라도 손녀를 알게 되어 다행이네. 그리고 자네 같은 사위를 둔 것도. 두 사람이 걷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기업의 회장도 촉망받는 본부장도 아닌 그저 할아버지와 아버지였어요. 나율이 자전거를 멈추고 뒤돌아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빨리 와요. 저기 예쁜 꽃이 피었어요. 도연과 성민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함께 나율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별 모양 목걸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마치 하늘에서 지연이 이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참회와 재생의 이야기였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